네, 오늘 전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 대비 유독 약한 한국 증시는 오늘도 추가로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밀린 폭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한국 그 증시만이 가지고 있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우리 증시를 못가게 붙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BOJ 앞두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반짝 돌아오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파는 외국인. 그러나 프로그램과 기관 현물 매수로 인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오늘 종가가 아주 놀라울 것 같습니다. 1,060원을 뚫었다고 하는데요. 환율 종가까지 먼저 챙겨보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큰 폭의 하루였습니다. 1987.96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72까지 빠지기도 했고 1991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0.05% 상승한 1986.86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매도했는데요. 반대로 기관은 한 1,700억 원 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 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도 2일째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514.66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죠. 514.83으로 전일 대비 한 3포인트 오른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그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요. 외국인은 31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11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는 1,062원 90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1,05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우선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팽배한데요. 우선은 미국 경기 지표 악화와 또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상승한 1,062원 9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76% 빠지면서 145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기관도 함께 매도했는데요. 현대차는 1.4% 빠진 21만 500원. 포스코는 강보업권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15% 반대로 부품주는 좋은 행보였는데요. 26만 3,500원입니다. 삼성생명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기아차가 1.4% 빠지면서 5만 3,400원. 신한지주는 1.1%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9% 강보업권에 머물렀고 현대중공업은 0.66%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0.58% 하락하면서 25,850원. 서울반도체가 1.6%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수혜와 또 실적 향상이 겹치면서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3.3%, 대체적으로 카지노주가 약세였습니다. 17,25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 CJENM이 1% 오르면서 32,900원, 젠백스가 강보업권에 머물렀습니다. SM은 2% 빠지면서 45,600원, 동선은 1.6% 내림세 18,200원입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먼저 금융주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금융주를 집중 매수함에 따라서 강세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오름세였습니다. 외국인은 팔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또 하나금융지주가 1% 이상 올랐고요. 우리금융은 2% 넘게 오름세였습니다. LED 조명주들이 백열 등 판매 규제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LG노텍과 금호전기는 각각 2.6%, 1.1% 올랐고요. 서울반도체는 1.6% 상승한 27,350원, 루멘스와 루미마이크로도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RF텍은 5% 가까이 올랐고 YG파워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과 삼화전자는 각각 2.7% 상승했고 동양EMP는 1.7% 올랐습니다. 전자결제주가 모바일 결제 시장 서비스 시행 확대와 또 중국에서의 시장 확대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은 각각 4%, 7% 급등했습니다. KG이니시스는 3% 오른 12,750원입니다. 이번엔 정책 수혜주 한번 챙겨볼 텐데요. 먼저 신공항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들썩였습니다. 경남 밀양의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경남지사의 발언에 따라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새우글로벌은 상한가 기록했고 두올산업은 2%, 대체적으로 신공항 관련주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자전거를 법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2.3%, 알톤 스포츠가 2% 가까이 올랐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2% 평균 상승률 보였습니다. 현대 로지틱스가 업계 최초로 20년 만에 택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택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진부터 한솔 CSN까지 3에서 4% 상승했습니다. 동양그룹이 삼척의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동양그룹주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동양과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 동양 EMP와 동양생명은 1에서 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원가 하락에 대한 수익성 확보로 오늘장에서 상승했는데요. 아세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는 2% 상승, 쌍용양호와 현대시멘트는 상한가 기록했고 성신양회는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였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한 14,550원이었는데요. 베이직하우스의 전체 영업이익이 97%가 중국 법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세 기준 완화로 즉시연금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 기대되면서 추신권과 연기금이 기관 매수 유입으로 52주 신고가 10만 9,500원도 찍었습니다. 오늘장에서 마감 종가는 1.88% 상승한 10만 8,5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3% 오른 16만 9천 원으로 마감 종가 기록했습니다.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연기금도 사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도 코스피는 1960선대를 허용했었고 오늘도 장중에 1970선대를 위협했었지만 종가상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참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클리 전망을 오늘 특별히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리서치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흔들리다가 그냥 조용하게 종가는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주 주요한 일정이나 변수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22일 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2%의 물가 타겟을 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미국의 애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당 순이익이 4분기 13.4달러 정도 현재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숫자가 발표가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고성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대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일, 25일에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자동차 양대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주 후반에 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도 궁금한데 그에 앞서 환율 얘기도 먼저 내일 당장 크게 화두가 될 것 같군요. 먼저 그러면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냥 조용한 박스권 정도에 머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박스권 대략 지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종합주가지수 1950에서 2010 정도의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경제 여건들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 증시는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에 지금 쌓여 있다. 수급 요인으로 보면은 펀드 환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뱅가드의 청산에 따른 이슈 그리고 과도한 프로그램 잔고의 매물 압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에 따른 환율 걱정이 무엇보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현재 어닝 시즌인데 그 4분기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보다는 국내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해외 시장 대비 지금 조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기대가 되는 G2의 경제 지표는 이번 주 어떻게 나올까요? 대체로 괜찮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미국은 그 이번 주에 미국의 주택 판매, 신규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점진적으로 아마 주택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 역시 반등이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HSBC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건 역시 수출 여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조금이지만은 지난달보다는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외부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인 부정적 요소들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발목이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부정적 요인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당장 내일 이제 BOJ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아베 총리가 이제 중앙은행한테 인플레 목표치를 한 2% 정도, 지금보다 2배 정도로 높였으면 얘기를 했는데, 그 주문이 이제 현실화될까, 그것이 우려이지 않습니까? 만약 현실화되면 엔달러는 90엔대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전망 궁금하네요. 이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현실화 가능성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달러당 95엔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엔 환율은 100엔당 대략 한 1,100원 정도 선까지는 가야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선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 보면은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그 시장의 센티먼트는 여전히 비우호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타격이 불가피한 자동차주 발표가 또 후반에 대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엔저 관련해서는 일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격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실적도 부담이다. 4분기 실적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LG 디스플레이 등 IT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걱정하셨던 애플을 통해 본 이 휴대폰 부문 그쪽 시장의 어떤 성숙도 체크. 아까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었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4분기가 13.4달러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숫자가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애플 아이폰 5가 나왔던 당시만 해도 15달러 이상에서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 사실은 아이폰 5가 나올 때 또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지만 이번에 윈도우 8이 나올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제품이 덜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결국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삼성전자도 그런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과 애플사의 악재가 삼성전자의 호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분기당 대략 한 9조씩 해서 한 36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스마트폰 자체의 성장 속도가 이제 기대보다 좀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8조 8천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은 거의 한 80% 정도가 휴대폰 부문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성장 기대를 낮춘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역시 좀 기대치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애플 실적이 이번에 이제 4분기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13.4달러 안팎으로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의견이 이미 애널사에 엇갈려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 속도는 조금 낮춰졌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가
삼성전자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시각과 역시 스마트폰 시장 전체 미국의 지금 선진국의 스마트폰 그 보급률이 한 40% 내외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컵에 물이 반쯤 찼다 반밖에 안 찼다라고 생각하는 시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 애플은 조금 어떤 한계가 조금 보여지는 그런 실적들이 앞으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IT 중심 애플, 삼성전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을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지난 4, 4분기에는 그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재정 문제 그리고 유럽의 그 통합 문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부진했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종 몇 개사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주요 상장업체들의 영업이익이 35조 가까이 전망됐던 것들이 지금은 컨센서스가 28조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숫자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 내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31조 정도로 하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마 4분기 실적이 현실로 반영이 나타나면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금년도의 매크로 환경이 지난해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확신이 들게 되면은 다시 하반기 이후 실적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매크로 개선에 대한 확신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실적보다는 그나마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쪽은 IT,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화학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다라는 신호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별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종합적인 전략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 부담,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 이제 공식화돼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구체적으로 개별 펀드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금감원의 일부 언급에 따르면은 뱅가드 물량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뱅가드는 그 6개 신흥시장의 인덱스 펀드 규모가 60조인데 이 중에 한국 비중이 15%니까 향후 6개월에 걸쳐서 9조 원 정도 규모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매주 한 3,500억 내외 자금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시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뱅가드 하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뿐만이겠습니까? 대형주 좀 더 다 외국인들 그 매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 텐데요. 그러면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은지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되면서 자금 흐름이 보험사로 밀려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시연금과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과세 기준에서 빠져 있는 주식시장 그래서 증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해서 증권업종이 조금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뱅가드 물량이나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잔고가 과다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중소형주나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박스권을 전제로 접근할 때 의미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이라든가 증권주가 이번 주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사도 됩니까? 약간씩 좀 많이 올라온 것도 같아서. 예, 그런 분위기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뭐 환율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한 주, 무엇보다 보험과 증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번 한 주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 주셨습니다. 위클리 전략은요,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짜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 관련된 수급 분석 집중적으로 듣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교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파는 외국인은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기관에 그래도 꽤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거래소 지수는 그 상중등 변동표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일단 그 5일선을 좀 지지했다는 좀 모습이 긍정적이었고요. 또한 그 21선이 그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저항선을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시면 그 11시 이전까지 거래 주체들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지수가 상당 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후에 11시 이후부터 그 외국인들의 강한 그 선물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였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모습을 보시면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등락률 상으로는 일단 그 비금속 광물 쪽에 좀 상승률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거래량이 적어서 신뢰도가 좀 낮아질 수 있고요. 특히 금일 그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통신 및 금융, 은행 쪽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등락률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업종별로 좀 눈여겨 보여지는 수급과 또 거래량 감안한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주셨는데 오늘 사실 특징주가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금융과 증권, 뭐 보험까지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변원규 대리님께서 꼽으시는 특징주는 또 어떤 것들이 더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시면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쪽에서 좀 많은 매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 기관들 쪽에서는 금융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전기 전자업종에 좀 매수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금융이나 그 내수주 위주의 좀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특징주로 뽑은 종목은 우선 CJ 대한통운인데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현대 로지스틱스에서 택배 단가를 상자당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1992년 이후에 그 국내 택배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여 년 만에 그 대대적인 가격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CJ 대한통운은 그 CJ GLS와의 합병으로 택배 부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의 있게 보고 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시 그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그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많이 하락한 종목은 GKL인데요. 금일 좀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일목상 양운 하단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GKL이 하락한 이유는 그 4분기 영업이익이 약 310억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13% 하회한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임금 등 일회성 부분, 그 퇴직금 등 일회성 부분에 반영이 컸기 때문에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 다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한국 사이버 결제 금일 그 전자 결제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그 오픈마켓 등과 MK, CJ 인터넷 등 그 대형 게임 업체 그리고 소리바다 등 콘텐츠 업체 등 대형 클라이언트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주가 부양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눌림목 시 매수하고 한국 사이버 결제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CJ 대한통운 눌림목 가격 정도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예. 정도는 상당히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가격 자체는 11만 5천 원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좋게 이 위에 지금 가격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연결될 시 그 2, 3일간 지금 12만 원 선을 그 하회하지 않고 우상향의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강력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1만 5천 원 정도에서 대한통운 사면 좋겠지만 기관이 계속 사면서 가격을 안 준다라고 할 때는 12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해봐도 좋겠다. CJ 대한통운 눌림목 가격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 도움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신 바대로 오늘 밤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 2기 행정부 취임식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때마침 또 마틴 루터 킹 관련한 휴장이어서 미국 증시는 오늘 밤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우리 증시 나름대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필요한 전략들 미리 챙겨드리죠.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전략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전략, 주식 매입 여부 여쭤봤고요. 종목 선정 기준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종목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이런 답이 돌아왔네요. 최홍준 과장님부터 답변 보면요. 유동성 풍부한데 수급 변화가 우리 증시에 조금 포착된다면 그때는 사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종국 대리님은 보수적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을 보고 계시고 개별 종목 정도만 접근했으면 하셨습니다. 최 과장님은 중국 관련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위주로 보자 하셨고 정종국 대리님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하시면서 오늘 플랜티넥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최홍준 과장님은 LG전자를 주목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최홍준 과장님부터 주식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들어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결론은 매수 기회다. 근데 한국 증시는 지금 유일하게 약한데 예를 들어 뱅가드 이슈 한 6개월은 계속 물량이 나올 거고 엔화 약세 이것도 언제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실적도 좀 다 부담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같이 좀 갈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쉽지는 않은 시장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월 달에 이제 출렁거리는 매수기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물론 원엔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90선에서 부닥칠 거로 봤는데 한 95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환율 변동 폭이 과거 10월달, 11월 그 정도의 폭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뱅가드가 물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 부분에서 먹을 폭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막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나눠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 펀드 특성상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가 보통 물량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가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수치고 지금 왜냐면 뱅가드 입장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과거 10월달, 11월만큼 그 정도의 폭이 아니고 지금 뭐 1,05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1,000 밑에 1,00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저희 정부 당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감안했을 때 뱅가드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나눠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출렁거렸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뱅가드 물량이 나오면 이제 그 물량을 받아들일 주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보시면 있는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19주째 지금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4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서 19주 동안에 한 65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19주째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1년은 52주잖아요. 예. 거의 한 절반 거의 다 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이제 지난주에 한 110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84억 달러. 19주 동안 들어온 것 중에서 2주간 들어온 물량이 전체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집행부는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금 유입액은 한국 시장 펀드로 전용으로 된 게 아시아 주식형 펀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자금 유입액 많이 들어갔고요. 네. 뭐 인도라든지 다른 기타 시장은 많이 들어갔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많이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 대량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유동성 자금 흐름들도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시장입니다. 2007년도에 주가가 많이 고점 찍었을 당시에 주식 관련 자금이 제일 많았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흐름 보게 되면 채권 관련 자금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자금도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 원달러 확률, 엔원 환율 이런 부분들이 하락은 추가적으로 절상폭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향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걸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IT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을 제외하고는 매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GDP 발표가 이제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예상은 한 7.5% 예상을 했는데 한 7.9%가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8% 못 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좀 욕심이에요. 예, 그건 제가 좀 욕심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물가지수도 뭐 한 2.5%라고 예상하지만 정부 당국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중요한 카드인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카드는 아직까지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 카드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포인트를 잡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도 되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쏙 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 그런 최영준 과장님이 최근에 갖고 계신 종목 대한 기준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할게요. 이어서 정종국 대리님의 답변, 주식 살까요 하니까 지금 만난 이후에 계속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네. 예. 저는 지금 지수를 계속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2000선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먼저 두고 있고요. 그리고 뱅가드 그 벤치마킹 그 변경에 따른 그런 물량 부담.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때문인지는 수익 그 실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대형주 중심에서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맞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기업 실적이라든가 각종 지표들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20일 오늘 동아 지역을 비롯해서 23일 LG상사, 24일에는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25일은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등이 실적 발표가 주를 이을 예정에 있습니다.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실적 발표인데 현재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낙폭 과대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진짜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분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지금 IT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를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IBM, AMD,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 증시랑 좀 밀접한 연관이 갖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실적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애플 관련주인 인터플렉스 그리고 실리콘웍스, 코리아서킷, 이라이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 애플이 진짜로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한 다음에 한번 매수를 한번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엔화 약세 지속 여부가 지금 판가름 날 결정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 중앙은행과 같이 1% 물가 상승률을 지금 2%로 좀 높이고 엔화 약세를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일본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일본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죠. 시간은 없는데 사실 정종국 대리님께서 자동차 이제 실적 얘기를 하셔서 실적을 이제 오픈을 했더니 정말 뭐 환율 타격도 있었고 네. 저조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정말 약간 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했는데 실적 진짜 안 좋게 나오면은 네, 그러면 자동차 관심주는 좀 손절도 좀 치고 조금은 보수적 관점으로 한 다음에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준 과장님은 뭐 앞서 이미 자동차는 좀 빼고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최영준 과장님의 종목 보는 기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낙폭과대 쪽에 관심 갖고 계시고 중국 쪽도 이제 좀 잘 봐야 되고. 네, 결국은 뭐 낙폭 과대주들이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흐름들이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종목 수남이 흐름이 좀 많이 지속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지금 흐름에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월 달이 전통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가는 시장이 맞기는 한데 그것도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장입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많이 과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지표나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좋게 나올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월 달에 춘절을 감안해서 그 전에 좀 매기가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도 그런 업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기존에 주도를 했던 이제 관련 내수주들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 업종들 그런 부분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국 관련된 외국인 펀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기업 이익들 지금 IT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기업 이익들 많이 하향 조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8년도 흐름으로 보더라도 1년 이상 기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제 1, 4분기 이후로 계속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4, 4분기가 거진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 이제 IT 관련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는 지표들이 올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융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기본 베이스가 더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 이상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진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플 관련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애플과 어느 정도 적대적인 경쟁 관계 있는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부품업체들은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온 그런 부분 해서 이제 관련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IT 관련주들도 이제 애플 관련 주들보다는 애플과 경쟁 관계 있는 업종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실적도 우리 현대차, 기아차 실적도 꼭 투자하신다면은 챙겨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짧게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오늘장 내장 1, 2부 하면서 예상외로 좀 적은 분들이 금융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금융주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꽤 갔단 말이에요. 야, 요거를 추천하셨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금융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수익률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뭐 2007년 주가가 많이 돌아섰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했던 것보다는 하락했던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은행주 관련주, 금융 관련 같은 이유들은 뭐 바젤3라든지 관련 규제 법원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억눌러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일 가장 출렁거림이 심할 수 있는 업종이 금융주이기 때문에 금융주 수익 어느 정도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보시고 나중에 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3월달 그 정도 가셔서 다시 그 이전에 매수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금융주 뭐 6개월 들고 있었던 수익이 이만큼 났어. 이런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빨리빨리 수익 났으면 수익 챙기자. 금융주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은요? 역시 대형주는 아니겠네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은 좀 관심을 조금만 멀리 두시고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에 관련되는 관련 종목들 말고 그 상반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반되어 있는 갤럭시 4 S4가 출시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데 그런 관련주 쪽으로 좀 매수를 좀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뭐 중소형주는 특별히 이제 종목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야 더 얘기가 재밌게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종목 먼저 얘기 들어보죠. 네, 저는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플랜티넷은 US 사이트 차단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4분기 예상 매출액으로는 76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매출액으로는 262억,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고요. 순이익은 82억으로 156%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3년은 특히 유선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해 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 매출 기여도가 본격화되고 미디어 매출 부분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378억, 영업이익이 10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티넷의 사업을 보면요. 먼저 KT랑 SK 브로드밴드에 8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해 차단 서비스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유선 사업뿐만 아니라 무선 사업에서 작년 6월부터 KT랑 계약을 해서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12,000명 정도의 계약자 누적 가입자 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점점점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일 가입자 수가 700명 이상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작년 10월 달에는 KT에서 LG U+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자라든가 수익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차기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서 유해 사이트 그런 것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종이 박근혜 정부, 차기 정부의 수혜주로서 좀 얻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잡히는 국내 네. 유해 차단 서비스 1위 업체 플랜티넷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뭐 자녀 안심폰 서비스 네, 그런 네, 거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차트 보면서 수급 또 최근의 흐름 어느 정도에 사면 좋을지 네, 기술적으로. 일단 플랜티넷이 15,000원 1월 중순쯤에 1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1선 부근에서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3.28%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 뭐 그 전 고점인 17,85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12,000원에 손절. 오늘 한 3% 이제 올라섰는데, 뭐, 이 길 시초가에 바로 사는 쪽으로. 네, 저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플랜티넷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간 아주 짧은 조정받고 바로 21선에서 오늘 반등을 이미 보인 종목. 반등이 일단 오늘로 봤을 때는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플랜티넷 설명 들어봤고요. 최영준 과장님의 LG전자. 뭐 북미 점유율 2위 소식도 들리던데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들리긴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폰 판매나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뭐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이익 개선율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휴대폰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확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애플 실적이 안 좋게 남으로 인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룰러폰 관련 그런 폰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위를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지금 애플과 실력과 연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이런 관련 비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수급이나 그런 것들 간단히 보시면 수급 같은 경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 계속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기관이 조금 소극적이네요. 소극적인 하는데 오늘도 연기금들이 좀 매수 들어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기금 매매 패턴 보게 되면 많이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가 다시 들어온 시점에서 좀 강하게 들어온 흐름들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며칠 정도 조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때문에 이제 1월 초반에 있었던 뭐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일 한 7만 6천 원 미만에서는 좀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한 8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한 8만 1천 원 선 그 이상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7만 2천 원 선 잡아놨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주봉 이제 장가가 아니고 주봉으로 봤을 때 거의 하단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오셨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손절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상에서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면서 이제 1월달 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오히려 오늘 뭐 휴대폰 북미 점유율 2위 그것보다 다른 재료로 더 많이 설명을 해줘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LG전자와 플래티넷 내일장 한번 사보자 설명 들어보았고요. 이제 지난주 추천 종목 A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최영종 과장님의 삼성전기부터 한번 AS 시작해보죠. 네, 삼성전기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긴 한데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제 삼성 관련 업종들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관점에서는 손절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된 추이들 그런 거 보시면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인 거죠? 네, 홀딩입니다. 네, 이어서 정종국 대리님의 CJ 헬로비전 AS 들어볼까요? 네, CJ 헬로비전 최근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좀 4일 연속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 한 5% 정도 올랐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요. 뭐 올 들어서 이렇게 거의 쭉 연말부터 연기금이 계속 샀네요. 네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매도를 나오는 그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주가가 빠졌더라 그러면 좀 선절까지도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따라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업종이라고는 하지만 경쟁 업체이긴 한데 스카이라이프가 현재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52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48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한 9,90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랑 비교해 봤을 때도 CJ 헬로비전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정종국 대리님께서 16,000원 목표가 이렇게 잡아주셨었는데 연기금하고 같이 좀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연기금이 좀 많이 빠져나온다 하시면 정리를 해주시고 그 이상이라도 연기금이 안 팔면 꾸준히 같이 한번 가보십시오. CJ 헬로비전 AS 수급 중심으로 들어봤고요.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내일장 전략 주셨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2PM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께서 2013년 올해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있지만 참가비 이상의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